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21대 경제대학 학생회 이후의 학생회장 정윤성 인사드립니다. 2020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는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경제대학 총 10개 학과 회장단 여러분들께서 매년 연례로 진행해 오시던 행사인데요. 학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전공 진입을 목표로 두고 계시는 사회과학계열 새내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팁도 알려주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개최가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공페어 사회학과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학과 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실시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엑스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학우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두 번째 순서를 맡게 된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 표세빈이라고 합니다. 네, 순서는 먼저 저희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학과 활동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크리슈나의 수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슈나는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영웅 신으로 크리슈나 신상이 실린 수레에 깔리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힌두교 의식이 벌어지면 크리슈나 신상이 실린 수레의 바퀴 아래에 몸을 던지는 광신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사회학의 저자이자 저명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는 이 크리슈나 신상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를 떠올려서 이 크리슈나의 수레의 근대성을 비유하여 근대 사회를 설명하였습니다. 근대성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며 스스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고삐 풀린 채 질주하는 수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기든스에게 크리슈나의 수레는 이전의 체계들보다 변화의 속도, 범위나 깊이가 크게 증가한 다루기 힘든 현재의 세상입니다. 즉 근대성은 극도로 역동적이며 이전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커져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근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합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회체계나 규범, 문화 등이 변해갈 때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학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울까요? 대표적으로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이론으로는 마르크스주의 갈등론, 기능주의나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등이 있습니다. 갈등론은 아마 사회문화 과목을 배우셨던 분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마르크스로 대변되는 갈등론은 사회 계급을 크게 부르주아라는 지배계급과 또 프롤레타리아라는 피지배계급으로 나눕니다. 사회구조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두 계급은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갈등론은 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이해하며 사회구조나 제도 등 행위를 초월한 커다란 사회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시이론을 설명드리면 아마 고등학생 때 이것도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셨을 텐데 사회학 이론 중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사회를 이해합니다. 인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라고 보고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현상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개념으로 쿨리의 거울자 이론이 있는데 쿨리의 거울자 이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아로 형성해 간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버스 안에서 앉아 있는데 내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이럴 때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아마 할머니는 제가 자리를 양보하길 바라시겠죠.
그래서 양보를 해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다면 나의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가 형성이 될 것이고, 만약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한 소리를 듣는다면 나의 자아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자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끊임없이 상상해가면서 자신의 외모나 태도, 행위, 성격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사회학과에 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더 깊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행위, 구조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그것은 사실은 당연하지 않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사회학 전공 수업을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공 새내기들이 많이 듣는 수업으로 먼저 김봉석 교수님의 종교사회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 이름만 들으시면 사회학과에서 왜 종교를 배우지? 나는 종교가 없는데 이런 수업을 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즉 기독교나 불교, 역사의 신앙 체계를 배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 수업에선 종교를 신앙 이외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종교가 사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종교 안에서의 젠더 등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종교를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뒤르켐의 종교를 통한 근대 사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뒤르켐은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종교만을 믿고 그 이외의 종교는 배척했던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가 곧 사회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는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세속화된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예전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종교와 같은 매개가 없어짐으로써 현대사회 사람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원천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르켐은 근대 사회는 분업의 발달로 인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유기적 연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뒤르켐의 사고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기발한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사회학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설명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서영 교수님의 건강불평등의 사회학 수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수업은 지난 학기에 처음 개설되는 국제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사회경제적 지위, 젠더, 인종, 민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건강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배웁니다. 건강불평등이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험, 의료 시스템으로의 접근에 있어 발생하는 격차로 이러한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업입니다. 일례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 주요 5대 암 검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계층은 위암을 검진한 비율이 65%가 넘는 반면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계층은 검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생겨서, 또는 암을 검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등의 여러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의 그래프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요. 교육 수준과 성별은 왜, 어떻게 스스로의 건강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끼칠까요?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 강의는 그 형태와 원인을 밝히고, 또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을 사회학적인 시선에서 조명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규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인프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과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과에는 총 5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먼저 유홍준 교수님입니다. 조직사회학, 경제사회학, 직업사회학을 전공으로 하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 분입니다. 다음은 김상욱 교수님입니다. 사회통계학, 사회조사분석,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을 전공으로 하시며 현재 KGS의 연구 책임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구종훈 교수님입니다. 비교사회학, 개발사회학, 국제인권을 전공으로 하시며 현재 사회학과 학과장 교수님으로서 학과의 발전과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지범 교수님입니다. 노년사회학과 사회조사 방법론을 전공으로 하시고 현재 202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연구 책임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부임하신 장서영 교수님이 계신데요. 의료사회학 국제이주 초국가주의를 전공으로 하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로드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 전공일 경우 전공 핵심 12학점, 전공 일반 45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형 복수 전공의 경우 전공 핵심 12학점, 전공 일반 27학점을 그리고 심화형 복수 전공의 경우 전공 핵심 12학점, 전공 일반 3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12학점으로 전공 핵심 이수학점이 적고 또 단일 전공 시 45학점, 일반형 복수 전공 시 27학점으로 전공 일반의 이수학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커리큘럼 특성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커리큘럼은 기본적인 전공 핵심 과목을 이수한 후 다양한 전공 일반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인식 프레임을 제공하고 다양한 현상 중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집중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다는 사회학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공 핵심 과목으로 사회학의 거시, 미시이론, 그리고 거시와 미시 통합이론과 구조와 행위 통합이론 등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배울 수 있는 사회학 이론 과목과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과 방법론을 배우는 수업인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그리고 통계 분석 원론 등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공 일반 사회학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커리큘럼을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학문적 커리어를 자유롭게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틀을 배우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전문화하는 것이 사회학과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사회학은 다른 학문을 복수 전공할 때도 유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 일반 과목을 이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회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보다 전문적으로 진출하고 싶을 경우 그 분야와 관련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업들 중에 정치사회학이 본인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였고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경우 물론 정치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관심 영역을 확인하고 정치외교학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견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공익과 법 연계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회학과 함께 이수할 경우 사회 전반의 통찰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학은 팀플 과제와 시험보다 대체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복수 전공하실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다는 추가적인 이점 또한 있습니다. 실제 사회학과 선배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진출합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학과 선배들의 취업 현황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가공하여 말씀드립니다. 사회학과 선배들이 진출 분야를 광범위하게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진출하며 다음 많은 비율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분류가 어려워 묶어서 제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연도의 구체적인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진출하는 사기업의 경우 LG전자, 삼성물산, KT, 롯데홈쇼핑, 농협 등의 회사의 마케팅팀, 영업관리팀, 물류총괄팀, 해외 영업팀 등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사회학적 전문성을 살린 리서치로의 진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사회학 전공 학생분들이 희망하는 뉴시스, SBS 등의 언론계로도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의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일반 대학원과 법학 전문 대학원 사이 대등한 비율로 진학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와 같으며 기타로 민주노총과 육군장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학 진로의 전반적 특성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학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올해는 학생회가 출범하지 못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지만 작년 활동을 기준으로 사회학과 학생회와 사회학과 내 기구인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2월마다 전공의학으로 입학하거나 사회학 전공으로 진입하는 전공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전공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3월 개강 후에는 새내기 서당을 통해 흥미로운 주제로 사회학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새내기 서당에서는 반지성주의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최근에서야 학문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온라인상 반지성주의 경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들을 위해 전공 스터디 지원 사업과 시험기간 간식 사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학생회에서 사회학 공부와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우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MT도 가고 작년 5월 대동제 때는 찜질방 컨셉으로 부스를 운영해서 학우분들께 훈제랑과 컵라면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찜질방 영머리를 하시고 축제를 함께 즐기셨답니다. 학우분들께서 과방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과방에서 간단한 게임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방데이 행사도 학생의 주도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희 사회학과 학생회는 타 대학 사회학과와의 교류를 도모하여 작년 2019년 사회학 연합학술제를 8개 대학과 함께 개최하게 됐습니다. 연합학술제를 통해 경제, 교육, 여성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사회학적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에서 주관한 21세기 20대 사회학 행사에도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사회학과 출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타대학 사회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회학과 학생회는 다양한 학내 사업과 타 대학과 연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사회학과에는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는데요.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소수자성을 지니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가해지는 차별,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는 사회학과 공식위원회입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소수자를 향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과 차원의 공식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범주와 층위의 소수자성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실천학계 답별과 연합 세미나를 준비하기도 하고 소수자성을 의지로 한 학내 단체들이 모인 소동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학과 회칙에 따라 한 학기에 한 번 진행되는 반성폭력 강연 또한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학과에서는 학생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학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어느 학과로 하는지, 주로 어느 학과로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대부분, 많은 학과에서 그렇듯이 경영학과로 복수 전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경영학과 말고도 뭐, 연계 전공, 글로컬 문화 콘텐츠나 국제통상학과, 공익과법 뭐 이런 연계 전공을 의외로 또 많이 복수 전공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만의 매력이 있다면 매력이 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맞아요. 저희 학과는 굉장히 좀, 열린,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워낙 다양한 그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학우분들마다 관심사도 굉장히 다양해서, 특히 토론 위주의 전공 수업을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오가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사회학과라는 이름에 맞게 인권 감수성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사회학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과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분위기는 너가 해볼래? 분위기는, 뭔가 이 학생들, 다른 과들도 많이 그러겠지만, 이제 선배들이랑 이렇게, 물론 이제 하는 분들만 하기도 하지만, 선배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뭐 같이 술자리에도 참석하셔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떤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진짜 열려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되게 교수님이든 선배들이든 후배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뭐 그것이 학문적이든 뭐 어떤 사회 이슈에 관한 것이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과는. 저희가 사회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 예학생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좀 약간 인권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아무튼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약간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좀 탐구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진로가 법조계로 진출하는 건데, 그 법조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사회학과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다른 학과에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사회학과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제 선택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 전부터 뭔가 되게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히 한 가지 분야로 관심이 좁혀지진 않았고, 근데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많은 사회 이슈가, 에서 저는 되게 뭔가 부당함? 불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뭐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되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사회학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사회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공부량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회학과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복수 전공하기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량이었는데, 중간고사가 재채과제거나 없는 과목이 정말 많고, 저도 이번에 중간고사 하나, 두 개밖에 안 봐요. 5개, 오전공 중에 한 2개인가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이 대체과제인 경우가 되게 많고, 교수님들도 물론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많이들 다르시지만, 뭐 매주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과제라던가 아니면은 팀플이라던가, 팀플이 제일 어렵잖아요. 팀플이 진짜 전공 수업을, 네, 전공 수업을 하면서 팀플이 그 전공 핵심 사회조사 방법론 말고는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팀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발표 수업도 잘 없고, 네, 거의 이제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레포트, 시험 공부 이런 것에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부량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전공들보다 확실히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학과 정말 저는 항상 누가 사회학과에서 뭐 배우냐고 물어보면은 지식을 배우기보다 관점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분명도 분명 있지만, 그게, 뭔가 어떤 사실들을 외우고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고 그 다양한 이론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만들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네, 전 정말 재밌어요. 공부 자체도 재밌고, 또 학과 생활 또 충분히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도 사회학과에 대해서 되게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업을 들을 때마다 좀 제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할 얘기가 많다 아니면 뭔가 좀 불만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사회학과 오셔서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그냥 토론하듯이 이야기 나눠줘도 되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어떤 공부든 할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으니까 정말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말고 사회학과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30분 정도 시간 써주셔서 정말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사회학과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행정학과 다음 발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